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한 고고학자가 현장 조사에서 한국이랑 너무 많이 닮은 민족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태국 국경 인근 산골 마을에서 발견된 무언가가 역사학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 발견으로 1000년 이상 숨겨져 있던 한국 후손들의 존재가 밝혀졌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가 오랫동안 은폐해온 이 역사적 연결고리는 미국인 고고학자의 분석을 통해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민족의 뿌리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었던 걸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형광등이 환히 비치는 차가운 금속 냄새가 감도는 실험실 안에서 저는 한 통의 흰 봉투가 제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미국 국립아시아민족문화연구소에 소속된 고고학자 데이비드 카터 박사입니다. 전 세계 소수민족 연구를 통해 인류의 숨겨진 이동 경로를 추적해왔는데 그날도 평소처럼 제 연구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죠. 유전자 검사 결과가 담긴 봉투를 뜯는 순간 눈앞에 적힌 이상한 코드 HLAB59가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수많은 유전자 기호 중 하나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분석 리포트를 꼼꼼히 읽어내려갈수록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유전자는 동아시아인, 특히 한국인에게서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희귀 대립형질로 다른 민족에서는 거의 발견된 적이 없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저는 속삭이듯 말하며 리포트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제 혈통을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영국계 혼혈이라고 믿어왔기에 제 피 속에서 희귀한 한국인 유전자가 나왔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어요. 혹시 잘못된 건 아닌지 손가락으로 문서를 넘겨가며 확인했지만 제 이름과 함께 적힌 유전 정보는 분명 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어머니께 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즉 엘리자베스 카터 여사는 처음엔 놀라셨지만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데이비드, 이제 진실을 알려줘야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묻혀있던 비밀의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사실 내 친할머니께서 한국 전쟁 직후에 미국으로 입양된 고아였단다. 저는 어머니의 말에 얼어붙었어요. 50년 넘게 가족 안에 묻혀있던 진실이었죠. 제 할머니 김수연 여사는 자신의 기원을 철저히 숨긴 채 평생을 보냈고 심지어 딸인 제 어머니에게도 한국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왜 할머니는 그걸 숨기셨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시다가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전쟁의 트라우마 때문이었겠지. 할머니가 미국에 오셨을 때 겨우 5살이었고 부모님을 모두 잃으셨거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저는 피 한 방울 속에 흐르는 유전자가 아니라 또 다른 깊은 역사의 강이 제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음을 느꼈어요. 고고학자로서 무수한 역사를 연구해왔지만 제 자신의 뿌리는 전혀 몰랐다는 아이러니에 소름이 돋았죠. 할머니의 한국 이름이 기억나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여쭙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김수연이었던 것 같아. 더는 기억나지 않는구나. 너무 어렸을 때라서.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제 혈관을 타고 흐르는 낯선 혈통과 자신의 정체를 감춘 채 평생을 살아오신 할머니의 고통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죠. 이제 제 할머니의 뿌리를 밝혀내는 것이 제 책임이라고. 고고학자로서뿐만 아니라 손자이기도 한 저에게 주어진 의무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연구소에 긴급 휴가를 신청하고 한국과 동아시아 소수민족의 이동 경로에 관한 모든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HLAB59는 한국인과 일부 일본인에게만 드물게 나타나는 유전자로 결정적인 단서였거든요. 이 유전자의 미스터리를 풀어내는 것이 제 삶의 새로운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 혈관 속에 흐르는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 나서는 여정이 시작됐어요. 역사의 먼지로 가득한 책장 사이에서 저는 꼬박 일주일을 잠도 거의 잊은 채 동아시아 역사 문헌을 뒤졌습니다.
피 속의 유전자가 알려주는 비밀을 좇으면서 머릿속에는 할머니의 이야기가 가득 차올랐죠. 그러던 어느 날 영어 번역본으로 읽고 있던 고대 한국 역사서 삼국사기에서 제 심장을 멈추게 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고구려가 멸망한 뒤 당나라가 20만 명의 난민을 롱유우로 강제 이주시켰다. 손이 떨렸어요. 롱유우라는 지명이 낯설어 바로 지도를 확인했더니 놀랍게도 지금의 중국 윈난성이더군요. 이게 진짜일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고구려인들이 라후족이 사는 지역으로 강제 이주되었다는 기록은 제 연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저는 곧바로 당서에서도 비슷한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고구려가 멸망한 뒤 수많은 사람들이 당나라 변경 지역으로 옮겨졌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라후족에 대한 정보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태국, 중국, 국경 북부 미얀마에 사는 소수민족으로 외모와 문화적 특징이 다른 동남아시아 민족들과 확연히 달랐어요. 더 놀라운 건 이들의 유전자 연구 결과였습니다. 1993년 매일경제 기사를 보니 이정호 교수팀이 라후족에서 희귀한 한국인 유전자 HLA-B59를 발견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더군요. 이건 우연일 수가 없어. 저는 책상을 쾅 치며 외쳤습니다. 제 피 속의 유전자, 할머니의 기원, 그리고 역사 기록이 마치 1000년을 넘어 속삭이듯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연구를 진행할수록 고구려 난민의 이동 경로가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당나라 롱유우 변경을 피해 남쪽으로 이동해 결국 태국, 미얀마 국경 지역에 정착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들은 라후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했을 테고요. 깊은 밤까지 제 흥분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고구려의 역사와 라후족의 현재가 겹쳐져 있었고 고구려 무덤 벽화에 그려진 전통 복식이 라후족 전통 의상과 놀랍도록 닮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저는 얼어붙듯 숨을 거두었어요. 학문적 호기심이 제 정체성과 맞닿은 퀘스트가 되어버린 그 순간 저는 얼굴을 감싸쥐고 감격을 삼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라후족을 직접 만나보겠다고 연구소장 존 핸더슨 교수님께 특별 연구 프로젝트를 제안했고 다행히도 교수님은 저의 열정을 받아주셨어요. 데이비드, 내 연구가 중요한 발견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저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행기 표를 끊고 장비를 챙기면서도 저는 라후족의 언어와 문화, 관습에 대한 자료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연결해준 희귀 유전자 HLA-B59의 비밀을 풀어내고 싶었거든요. 태국 치앙마이 공항에 내리자마자 후끈하고 습한 공기가 제 온몸을 감쌌습니다. 험준한 산길을 지프 차량으로 2시간 넘게 달리자 안개에 쌓인 라후족 마을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목조 기둥 위에 높이 지어진 키 큰 가옥들은 마치 시간을 멈춘 듯 했죠. 여기서부터 제 혈관 속 1000년의 이야기를 밝혀낼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설명할 수 없는 기시감이 저를 덮었어요.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데 왠지 너무 익숙한 느낌이었죠. 마을 입구에선 알록달록한 색동 옷을 입은 아이들이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들의 복장은 제가 연구 중에 고구려 벽화에서 본 인물들의 의상과 놀랄 만큼 닮아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여기 오기 정말 드물어요. 우리 현지 가이드 하나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따라 마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오래전 미국에서 아시아 마켓을 돌며 맡았던 바로 그 된장 발효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마을 중심에 다다랐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어린 소녀들이 널뛰기를 하며 뛰놀고 있었죠. 그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와 평화로운 풍경에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라후족은 전통 놀이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널뛰기는 수백 년 동안 이곳에서 이어져 온 놀이라고 했어요. 한국에도 똑같은 놀이가 있어요. 제가 말하자 타나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아직 제 가설을 확신하기엔 이른 단계였거든요. 곧이어 저를 마을 어른 프라싯에게 소개받았습니다. 75살이지만 눈빛은 아직도 날카롭고 예리했어요. 먼 길에서 오셨군요. 여기서 무엇을 찾으려 오셨습니까? 프라싯 어르신이 물으시자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제 유전자 검사 결과와 할머니 이야기, 그리고 라후족과 한국인의 유전적 연관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죠. 프라싯 어르신의 표정이 서서히 놀람에서 깊은 묵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조상들께서 전해준 이야기가 있어요. 눈 쌓인 북쪽 땅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아주 오래전 우리가 남쪽으로 강제 이주당했다는 거예요.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눈 쌓인 북쪽 땅이라니 분명 한반도를 가리키는 표현이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간절히 물었어요.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커다란 난로가에 둘러앉았고 저는 영예로운 손님 자격으로 프라신 옆에 앉았습니다. 음식이 차려지자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찰밥과 비슷한 음식, 된장과 꼭 닮은 발효 소스, 그리고 김치라고 해도 믿을 만큼 익숙한 채소 절임이 나왔거든요. 음식을 먹으며 저는 마을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그들의 얼굴 생김새, 눈매, 모발 질감이 다른 동남아시아 민족들과는 확연히 달랐고 특히 어르신들 중에선 한국인과 닮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문화도 음식도 한국과 너무 비슷해요. 제가 말했더니 프라싯 어르신이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가끔 우리도 그런 얘기를 듣지만 왜 그런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저 조상님들이 전해주신 대로 살고 있을 뿐입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전통 무용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의 동작과 리듬은 한국 민속 무용을 떠올리게 했고 저는 1000년 전 잃어버린 형제를 만난 듯 벅찬 감정을 느꼈어요. 그 첫날 밤 프라싯 어르신이 내어주신 작은 방에서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노트북을 펴고 관찰한 모든 내용을 기록했죠. 색동 옷, 널뛰기, 된장 발효 냄새, 찰밥까지. 이 모든 게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 많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프라싯 어르신은 마을의 원로들이 모이는 곳으로 저를 안내하셨어요. 이분들은 우리 마을에 살아있는 기억입니다. 어르신이 설명하시며 말씀하셨죠. 조상님들이 전해주신 이야기와 언어를 가장 잘 지켜온 분들이에요. 원로들은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셨고 자리를 권하셨습니다. 그들이 서로 얘기하는 동안 저는 한국어와 아주 비슷한 말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씀인지 해석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묻자 타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해 줬습니다. 조상님들이 부르던 아주 오래된 노래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한 어르신이 천천히 노래를 시작하셨는데 선율은 한국 민요를 쏙 빼닮았어요. 가사 중에 특히 놀라운 구절이 있었습니다. 날의 강음 녹화이요. 제 귀에는 나는 강으로 가요처럼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어 벌떡 일어섰어요. 무슨 뜻인가요? 어르신과 잠깐 대화를 나눈 뒤 타나가 번역해 주었습니다. 나는 강으로 가고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UC 버클리의 마틴 교수 연구 논문을 꺼냈어요. 라후어가 한국어처럼 주어, 목적어, 동사 어순을 사용한다는 세계 언어 중에서도 드문 특징을 보여주는 연구였거든요. 몇 가지 문장을 물어봐도 될까요? 제가 공손히 여쭤봤고 프라싯 어르신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집으로 갑니다를 어떻게 말합니까? 한 원로가 천천히 답했어요. 날의 짐으로 까이요. 등골이 오싹했어요. 한국어, 나는 집으로 갑니다와 구조가 거의 동일했거든요. 이어 밥을 먹습니다. 물을 마십니다. 같은 문장들도 물었는데 대답이 모두 한국어 문법과 놀랄 만큼 일치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발견입니다. 라후어와 한국어 문장 구조가 거의 완벽하게 일치해요. 언어학적으로도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프라싯 어르신께 말씀드리자
어르신은 당황하신 듯 보이셨지만 제 흥분을 이해해 주신 듯 했어요. 그날 밤 저는 할머니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1000년 넘게 고구려인들이 언어와 문화를 간직한 채 남쪽으로 이동했고 그중 일부가 오늘날의 라후족이 되었구나. 그리고 그 피가 제 안에도 흐르고 있구나 하고요. 이 발견에 가슴이 뛰어 저는 중국 윈난성을 향한 여정을 계획했습니다. 중국 당국에 연구 허가를 신청하고 윈난 대학과 협력하기로 했어요. 쿤밍에 도착해서는 새로운 현지 가이드 류웨이를 만났습니다. 카터 박사님, 라후족 연구는 매우 민감한 주제입니다. 류웨이가 경고했어요.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라후족을 티베트, 버마 어족에 속한다고 분류합니다. 그 분류에 도전하는 연구는 조심해야 합니다. 경고에도 불구하고 저는 앞길을 굳건히 나아갔습니다. 첫 만남은 윈난 대학 역사학과였어요. 교수님들은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고구려 연관성을 언급하자마자 분위기가 냉랭해졌습니다. 그건 매우 비과학적인 가설입니다. 장웨이 교수님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날 오후 호텔로 돌아왔을 때 제 노트북이 살짝 이동된 것을 발견했어요. 누군가 제 방을 뒤진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은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윈난 대학에서 공식 문서가 저의 문 앞에 놓여 있었거든요. 여긴 대체 무슨 일인가요? 제가 류웨이 씨에게 묻자 그는 곤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윗선에서 지시가 내려왔다고 해요. 구체적인 이유는 분명히 밝히지 않았지만 아마도 박사님 연구 주제가 너무 민감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상황이 점점 기묘해졌습니다. 원래 방문하려던 라후족 마을들이 갑자기 출입 금지 구역으로 지정됐어요. 저는 곧바로 주한 미국 대사관에 제 곤경을 알리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대사관 직원은 중국 소수민족 정책에 관해 설명해 주었어요. 중국은 겉으로는 56개 민족이 함께 사는 다민족 국가라고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한족 중심의 중화민족으로 소수민족을 통합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비로소 상황이 명확해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라후족을 티베트, 버마 어족으로 분류한 것은 그들을 영토 내의 하나의 소수민족으로 치부하기 위해서였어요. 만약 라후족이 고구려 난민의 후예라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중국의 공식 역사 서사와 민족 통합 정책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은밀히 젊은 라후족 청년 아누치와 접촉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이 그들의 문화와 정체성을 어떻게 지워가는지 이야기해 주었어요. 공식적으로 우리는 티베트계로 분류돼 있지만 어르신들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북쪽에서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갈수록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서 깊은 슬픔이 느껴졌어요. 1000년 넘는 정체성이 현대 정치 이익에 의해 지워져 가고 있는 셈이었죠. 결국 저는 중국을 떠나 태국 국경 근처 라후족 마을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프라싯 어르신이 반갑게 맞아주셨고 그의 주름진 얼굴에도 안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무사히 돌아오셨군요. 중국에서 위험을 겪으셨다던데 그가 걱정스레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부가 우리 진실을 숨기려고 했다는 건 놀랄 일도 아니죠. 오랫동안 그래 왔으니까요. 프라싯 어르신은 또 다른 청년 티낫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날 저녁 티낫과 저는 마을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언덕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방콕 태국 상공회의소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했어요. 그곳에서 현대화와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 라후 정체성이 사라지는 걸 똑똑히 보았습니다. 절망이 목소리에 묻어 있었어요. 학교에서는 중국어를 쓰도록 강요했고 전통 복장을 입은 사람을 미개하다고 조롱했죠. 젊은이들은 도시로 떠나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가장 가슴 아픈 건 우리 언어입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라후족과 한국인의 연관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티낫은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조상은 높은 산과 푸른 강이 흐르는 먼 북쪽 땅에서 왔다고요. 그때는 단지 전설이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진짜 역사 조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아이들을 만났는데 10살 된 니란이라는 소녀가 특히 인상 깊었어요. 색동 치마를 입고 친구들과 널뛰기를 하고 있더군요. 수줍게 다가온 니란이 노래를 불러주었는데 놀랍게도 한국 동요와 닮아 있었습니다. 누가 이 노래를 가르쳐 주었나요? 할머니께서 어릴 때 할머니 어머니에게 배웠대요. 아주 오래된 노래래요. 그 순간 저는 전통의 지속과 단절을 동시에 보았어요. 니란처럼 전통을 지키는 아이도 있지만 티나 씨 말한 대로 뿌리를 잃어가는 젊은이도 많았습니다. 천년을 견뎌온 혈통이 이제 끊길 위기에 처해 있었죠.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전통 축제를 열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옛 노래를 부르고 아이들은 춤을 췄지만 많은 청년들은 그저 지켜보기만 했어요. 그 눈빛에는 다른 세상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역사가 사라지고 있어요. 프라싯 어르신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이 한국과의 연관성을 밝혀주신다면 학문적 성과를 넘어 우리의 정체성을 되찾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라후족과의 시간을 마친 후 저는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의 고향이자 고구려의 발상지로. 서울의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엔 고구려 유물들이 전시돼 있었거든요. 벽화 모사본을 보자 제 심장이 또 뛰기 시작했습니다. 전시 설명에 따르면 고구려는 7세기 중엽 당나라에 멸망할 때까지 한반도 북부와 만주 지역에서 강력한 왕국이었답니다. 카터 박사님, 맞으시죠? 갑자기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돌아보니 중년의 한국인 학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박영호 교수입니다. 라후족 연구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분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하셨습니다. 보여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박 교수님은 저를 특별 전시실로 안내해 주셨어요. 그곳에는 북한과 중국 지역에서 출토된 고구려 고분 벽화 대형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한 벽화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죠. 이 의식 장면을 보십시오. 제례를 올리는 인물들이 입은 복식이 라후족 전통 의상과 놀랍도록 닮았더라고요. 이것도 보세요. 또 다른 벽화를 보여주셨는데 제단 위에 돼지 머리를 올리고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라후족이 조상을 기리는 방식과 정확히 같았어요. 정말 믿기 힘든데요. 우연일 리가 없네요. 문양이며 색 배치, 장식 방식까지 전부 너무 비슷해요. 제가 놀라서 말했어요. 다음 날 박 교수님과 함께 경복궁을 찾았습니다. 경회로와 근정전을 지나며 교수님께서는 한국 역사를 차분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고구려 후예들이 발해를 세웠고 그 뒤 고려와 조선이 이어졌지만 당나라에 끌려간 사람들은 기록에서 깔끔히 사라졌다고 하셨죠. 국립민속박물관에서도 또 하나 놀라운 장면을 발견했어요. 전통 놀이 전시 코너에 널뛰기 체험장이 있었는데 라후족 마을 아이들이 하던 널뛰기와 똑같더라고요. 라후족 아이들도 똑같이 합니다. 제가 말하자 교수님 눈이 반짝이셨습니다. 전통 놀이가 이렇게 쉽게 퍼질 리 없습니다. 분명 공통 기원을 확인해 주네요. 그날 저녁 교수님께서 전통 한식을 대접해 주셨어요. 김치와 찹쌀밥이 가득 차려진 상을 보자 라후족 마을에서 먹었던 음식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맛과 향이 너무 비슷하네요. 음식 문화야말로 어떤 민족이든 가장 오래 남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교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서울대 의대 유전학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인에게 흔한 HLA-B59 유전자와 제 할머니에게서 확인된 동일 유전자를 비교 검사했어요.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 유전자는 특히 한반도 북부 지역 사람들과 매우 높은 빈도로 일치했습니다. 서울의 카페에 앉아
저는 연구 자료를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고구려 벽화 사진, 라후족 마을 영상, 언어 분석 자료, 유전자 검사 결과, 모든 증거가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라후족은 1000년 전 고구려 난민의 후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낮밤 가리지 않고 연구 결과를 정리했어요. 아시아민족 문화연구소 회의실 벽마다 라후족 사진, 고구려 벽화 복제본, 언어 비교 표, 유전 데이터 차트 등 모은 자료를 가득 걸어두고 이를 한 편의 일관된 이야기로 엮어야 했습니다. 국제학회 발표 준비는 다 되셨습니까? 연구소장 존 핸더슨 교수가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의 다 됐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발표가 될 겁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발표 당일 강당은 전 세계 학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유럽 등 각국 역사학자들이 제 발표를 듣기 위해 모였죠.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말했어요. 오늘 저는 이친 형제들 라후족과 고구려 유산을 발표하겠습니다. 모든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의상 문양의 유사성, 의례 관행, 민속놀이, 음식, 전통까지요. 라후어의 기본 문장 구조가 한국어와 놀랍도록 닮았습니다. 두 언어 모두 주어, 목적어, 동사, 어순을 따르는데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일치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로 유전자 분석 결과를 내보였습니다. 라후족에게서 발견된 HLA-B59 유전자는 한국인, 특히 한반도 북부 사람들에게서 높은 빈도로 나타납니다. 이는 공통 조상의 생물학적 증거를 강력히 뒷받침합니다. 마지막으로 역사 기록을 인용했어요. 삼국사기와 당서에 따르면 고구려 멸망 후 당나라는 약 20만 명의 고구려 난민을 롱요 현재 중국 윈난성으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제 연구는 이 중 일부가 남쪽으로 더 이동해 결국 라후족이 되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발표를 마치자 강당은 잠시 정막에 휩싸인 후 우레 같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엔 수많은 질문이 쏟아졌고 특히 중국 학자들의 도전적인 질문이 많았어요. 이 가설은 학문적 근거가 부족하고 소수민족의 정체성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 연구는 정치적 의도가 아닌 순수 학문적 탐구에 기반합니다. 제가 보고하는 것은 사실뿐입니다. 라후족이 고구려 난민의 후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한국 학자들은 지지 의사를 표했고 박영호 교수님께서 말씀하러 일어나셨습니다. 카터 박사님의 연구는 잃어버린 역사의 한 장을 되살립니다. 한 민족의 뿌리를 밝힐 뿐 아니라 인류의 이동과 문화 전승에 대한 이해를 확장합니다. 다음 날 아침 티나색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박사님 발표 소식이 어젯밤 마을까지 전해졌습니다. 어르신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희가 늘 느꼈지만 표현할 수 없었던 진실을 세상에 밝혀주셨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웃었습니다. 지식 축적을 넘어 잊힌 역사를 되살리고 사람들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것이야말로 학문의 진정한 목적임을 느꼈거든요. 할머니 유전자 한 번 검사로 시작된 일이 제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역사의 일부라는 사실을 떠올리며 제 마지막 말을 기억했습니다. 라후족은 더 이상 잊힌 민족이 아닙니다. 그들은 고구려의 후예이자 한반도와 동남아를 잇는 살아있는 연결고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라후족과 고구려 사이의 놀라운 연계를 통해 1000년을 넘어선 역사적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한 번의 유전자 검사가 소외된 소수민족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한국과 동남아의 잃어버린 인연을 회복하며 중국 정부가 은폐하려 했던 공통 혈통을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역사는 잊히거나 왜곡될 수 있어도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한국의 숨겨진 역사와 그 속에 담긴 자부심을 되찾기 위한 여정을 계속할 것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사연과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